때는 1812년 동유럽의 작은 도시, 그리고 영하 31도라는 혹독한 날씨. 수천 수만 명의 군인들이 마치 살아있는 시체처럼 맹목적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안전과 구원만을 소망하면서 말이죠. 그러나 이 살벌한 추위를 벗어나는 길은 오직 죽음뿐이었습니다. 끔찍한 일이죠. 인구가 3만 명밖에 안 되는 도시예요. 그 도시 곳곳에 도시 인구와 맞먹는 수인 3만 구의 시신이 흩어져 있었던 겁니다. 군인들은 수천 명의 전우가 죽어가는 걸 목격했습니다. 아마 정신을 잃고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그러다가 순식간에 쓰러졌겠죠. 그것은 역사상 가장 끔찍한 군사재난이었습니다. 희생자의 이름은 기록조차 되지 않았고 아무도 이들의 죽음을 기억하지 않았죠. 죽음의 원인 역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건 흉추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집단 살인은 완전 범죄였습니다. 부상당한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주 깨끗해요. 왜 죽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부활한 훈령처럼 갑자기 나타난 유골. 발굴팀은 공포와 싸우며 그 훈령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과학자들은 나치와 소련에 의해 탄압받고 황폐화된 도시 빌뉴스에서 벌어진 집단 살인의 원인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그 어떤 단서도 발견할 수가 없었죠. 리투아니아는 구소련으로부터 최초로 독립을 선언한 나라로 1990년에 독립했습니다. 오늘날 수도 빌뉴스는 리투아니아의 경제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빌뉴스는 땅속 깊은 곳에 수많은 훈령들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오래된 건물과 최신식 건물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아투라스 주오카스는 빌뉴스의 시장입니다. 빌뉴스는 여러 나라의 다양한 모습과 문화가 섞여 있는 곳이죠. 우리는 과거에 폴란드군의 점령을 당한 역사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웨덴, 프랑스, 러시아, 소련 등 여러 나라의 지배를 받았죠. 그게 우리 역사의 특징이라면 특징입니다. 리투아니아가 소련으로부터 독립을 한 지 10여 년이 넘은 어느 날, 구소련의 군기지에서 일을 하던 인부들은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평생 잊지 못할 충격적인 발견이었죠. 뼈가 잔뜩 있었어요. 분명 사람의 뼈였죠. 그래서 작업을 중단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것은 수백, 수천 명의 유골로 가득 찬 거대한 무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유골의 주인은 누구이며 누가 이들을 죽였을까요? 빌뉴스 대학의 법의학 인류학자인 리만타스 양카우스카스 박사는 발굴 작업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2천여 구가 넘는 유골을 감식하는 것은 법의학 인류학자에게 엄청난 꿈의 실현이자 동시에 악몽이기도 하죠. 끔찍해요. 유골이 서로 뒤엉켜 있습니다. 놀라워요. 8년 전 리만타스 박사는 또 다른 거대 무덤을 발굴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박사는 소련의 반체제 인사들의 사진과 발굴한 유골을 비교한 결과 이들이 KGB의 희생자임을 밝혀냈죠. 이번 발굴 지역은 KGB의 옛 기지와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었고, 그래서 리만타스는 이번에도 소련을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총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무기는커녕 물건 자체가 별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찾은 거라곤 동전과 휘장 몇 개 정도입니다. 유골의 일부는 옷이 벗겨진 채 매장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또한 그나마 남아있는 옷 조각 역시 오랜 기간 동안 부패로 인해 식별하기가 어려웠죠. 다만 유골 속에서 작은 단추 하나가 발견됐습니다.
희생자들의 정체를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단서였죠. 가장자리를 따라 작은 장식이 되어 있는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운데는 장식이 별로 없네요. 보세요. 가운데 부분은 모양이 단순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단추를 깨끗이 세척한 후 고고학자들은 마침내 그 출처를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단추는 우리를 유럽 역사상 가장 강인했던 군대와 대면하게 했습니다. 뛰어난 지략가였던 한 사나이가 이끌던 군대와 말입니다. 바로 나폴레옹의 군대죠. 지금까지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에 관한 수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고 수많은 책이 발간됐지만 여전히 많은 의문점이 남아 있습니다. 나폴레옹은 프랑스인이 아닙니다. 그는 코르시카 섬에서 태어난 귀족의 아들이었죠. 그러나 나폴레옹은 35세 프랑스의 황제에 즉위했고 유럽 최고의 전쟁 영웅이 됐습니다. 나폴레옹은 에너지가 넘쳤고 동시에 3명의 부하에게 명령을 내릴 만큼 의욕적인 사람이었죠. 하지만 강약을 조절할 줄도 아는 전략가였습니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설득을 하기보다는 아첨을 하겠다고요. 전쟁의 영웅이자 천재였던 나폴레옹에게도 컴플렉스가 있었을까요? 나폴레옹은 자신을 세계 최고의 권력자라고 확신했습니다. 또한 1812년이 되기까지는 그 어떤 나라도 유럽을 군림하던 나폴레옹에게 감히 저항하지 못했죠. 1807년 나폴레옹은 자신의 최대 숙적인 영국을 견제하기 위해 러시아와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알렉산드로는 영국과 계속 무역을 함으로써 그 계약을 위반했고 마침내 나폴레옹은 보복을 결심합니다. 정복의 욕구가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내가 사는 힘은 바로 정복이다. 나폴레옹은 2년 동안 러시아를 침략하기 위한 작전을 짭니다. 정확한 기억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정복욕을 구체화할 전략을 세운 거죠. 나폴레옹은 군수품을 실어나를 마차를 설계하고 가져갈 말굽의 수를 결정했으며 군인들이 가져가야 할 음식의 양이 얼마인지 계산했습니다. 나폴레옹은 냉철하고 정확하게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선 두려움을 느꼈죠. 나폴레옹은 계속되는 악몽으로 괴로워했습니다. 시종은 거기에 대해 이렇게 말했죠. 악몽에 대한 기억은 오랫동안 나폴레옹 황제를 따라다녔습니다. 자주 그 악몽에 대해 얘기했고 그때마다 다른 해석을 내리곤 했죠. 나폴레옹도 두려움을 인정했습니다. 나폴레옹은 곰이 자신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는 꿈을 꾸었다고 토론했죠. 꿈에서 나폴레옹을 공격한 곰은 바로 러시아의 힘을 상징하는 동물이었습니다. 사실 좀 더 솔직히 말하자면 러시아의 황제인 알렉산드로는 곰보다는 새끼 고양이에 가깝지만 말이죠. 황제는 에카테리나 여제의 손자였고 아버지 파벨 1세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할머니의 버릇없는 손자 취급을 받으며 무시를 당했죠. 그러나 그것이 알렉산드로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이중적이며 교활했던 알렉산드로는 스핑크스라는 별명을 지니고 있었으며 아버지의 죽음에 관여했다는 소문까지 있었죠. 그러나 나폴레옹은 그를 만만하게 여겼습니다. 그때까지 알렉산드로는 위대한 전쟁 영웅인 나폴레옹에 대항해 단 한 번의 전투를 경험했고 그 전투에서 패배했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은 손쉬운 작전처럼 보였죠. (1812년 6월) 나폴레옹은 유럽 역사상 가장 거대한 군대를 소집합니다. 65만 명의 군인과 14만 마리의 말, 수많은 수레와 2,800만 병의 와인, 그리고 나폴레옹의 전용 만찬을 위한 특별 식량 등이 러시아를 향했습니다. 그 전투에 대해 한 역사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죠. 모든 것이 갖춰졌고 따라서 나폴레옹이 자신의 권력에 도취될 수밖에 없었다고요. 폴 브리트는 당시 나폴레옹의 자신감에 대해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당연히 승리할 거라고 생각했고 성공적인 전투가 될 거라고 말했죠. 군인들 역시 나폴레옹이 승리를 이끌 거라고 생각했고 그를 뒤따랐습니다.
군인들은 나폴레옹을 존경했습니다. 한마디로 신과 같은 존재였죠. 실제로 그렇게 부르기도 했고요. 군인들은 리투아니아의 국경지대인 리만강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당시 전쟁에 참가한 한 장군은 이렇게 말했죠. 리만강은 우리의 전의를 더욱 불타게 했고 우린 강을 건너고자 하는 의욕으로 가득 찼다. 그러나 과연 이들은 자신들의 황제이자 신이었던 나폴레옹을 위해 목숨까지 버릴 각오를 하고 있었던 걸까요? 리만타스 박사는 지금까지 6월 1700여 구에 대한 조사를 끝냈고 그 조사를 바탕으로 나폴레옹 침략 부대의 모습을 분석했죠. 조사 결과 군인의 대다수는 젊은 남자들이었고 평균 나이는 20에서 25 정도입니다. 20살이 안 된 소년들에서도 10% 정도 됐습니다. 15살 정도의 소년도 있었고요. 조사 결과 그동안의 수많은 의문점들이 해결됐습니다. 16년간 전쟁을 계속해온 나폴레옹은 러시아를 침략하기 위해 어린 신병들을 징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 점에 대해 가장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었던 사람은 바로 나폴레옹 자신이었죠. 군인들의 나이가 너무 어리다. 나에게 필요한 건 힘없는 풋내기가 아니라 고통과 피로를 이겨낼 강인한 군인들이다. 나폴레옹은 부하들의 건강과 진료를 담당할 의사들을 동행하게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담당 의사인 에듀아르드 데시를 만나 군인들의 상태에 대해 물어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Êtes-vous le docteur à l'hôpital d'Insterbourg? Des chiffres, sire. Pour Cyril. Qui est cet enfant? 그런데 그는 데시와 함께 있는 어린 아들을 발견합니다. Monsieur, cet enfant devrait être à l'école. 나폴레옹은 아이를 학교에 보내야 한다며 호통을 쳤죠. 의사는 자신이 이렇게 먼 데까지 오게 될지는 몰랐다고 대답했고 나폴레옹은 군인이라면 어떤 상황이든 대비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응수합니다. Loin de la pente. Oui, sire. Oui. Très bien. Allez, mais qu'est-ce que vous faites? Allez, vous allez crever, faire le crever chez vous. 나폴레옹은 러시아의 어떤 공격에도 대응할 대비가 돼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폴레옹은 2달 안에 알렉산드로를 굴복시킬 거라고 장담했습니다. 러시아의 혹독한 추위가 오기 전까지 말이죠. 전쟁의 첫 번째 장애물은 리만강이었고 나폴레옹은 그것을 아주 간단하게 생각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뛰어난 기술자가 설계한 가교를 이용해 강을 건널 계획을 세웠기 때문이죠. (1812년 6월 23일) 러시아 침공 하루 전날 나폴레옹은 리만강을 건너기 이전에 직접 정찰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위기를 만나죠. 그것도 토끼 한 마리 때문에 말입니다. 나폴레옹에 가까운 측근인 콜링거 장군은 나폴레옹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그는 평상심을 되찾으려고 애썼습니다. 불길한 기운을 느끼고 있는 부하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죠. 하지만 부하들은 이미 충분히 동요된 상태였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자마자 안 좋은 조짐이란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었습니다. 옆에 있던 한 장군도 내 손을 꽉 잡으며 말했죠. 리만강을 건너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이건 불길한 징후야라고요. (1812년 6월 24일) 예정대로 나폴레옹의 군대는 리만강을 건너기 시작합니다. 3일 동안 50만 명의 군인들이 말과 수레를 끌고 강을 건넜습니다. 인명 손실은 없었습니다. 불길한 징후도 모두 사라진 것 같았죠. 10개의 부대가 리만강에 동시에 집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나폴레옹의 병참술이 뛰어난 건 알려진 사실이었지만 그 정확한 계산엔 누구도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나폴레옹 자신도 흡족해할 정도였으니까요. 러시아의 통치자인 알렉산드로가 빌뉴스에 있다는 정보가 있었습니다. 빌뉴스까지는 며칠만 말을 달리면 되는 거리였죠. 나폴레옹은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프랑스군은 러시아군보다 훨씬 많았죠. 나폴레옹은 순식간에 알렉산드로를 굴복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정보는 잘못된 것이었고 나폴레옹은 당황했습니다. 러시아군은 피신하고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알렉산드로의 속임수였죠. 나폴레옹이 군대가 빌뉴스에 도착했을 때 빌뉴스의 시민들은 모두 기뻐했습니다. 빌뉴스의 시민들은 나폴레옹이 러시아 군대를 물리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폴레옹을 자신들의 영웅으로 여겼습니다. 1812년 6월 28일 빌뉴스의 리투아니아인들은 나폴레옹의 군대를 환영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기쁨에 취해 있었고 신화를 일군 나폴레옹을 찬양했죠. 빅토로라는 군인은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시민들은 무척 기뻐하며 우리를 환대했다. 예쁘게 차려입은 여자들이 꽃과 비스킷을 우리에게 던졌다. 그러나 나폴레옹은 샴페인을 터뜨릴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나폴레옹의 계획은 알렉산드로에게 큰 타격을 입히는 것이었고 알렉산드로가 도망을 치면서 그 계획이 실패했기 때문이죠. 격분한 나폴레옹은 알렉산드로의 성으로 갔습니다. 나폴레옹은 알렉산드로가 바로 전날까지 머물고 있었던 방으로 들어갔죠. 나폴레옹이 분노에 몸을 떨고 있을 때 그의 부하가 알렉산드로부터의 전가를 가지고 왔습니다. 알렉산드로가 보낸 전갈에는 다시 니만강을 건너가면 그때 협상을 하겠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나폴레옹은 알렉산드로가 굴복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경로했죠. 나폴레옹은 알렉산드로의 밀사로 온 발라쇼프 백작을 불러 크게 호통을 쳤습니다. 내 군대의 규모는 러시아 군대의 3배다. 두렵지 않은가? 전 유럽이 나에게 복종하고 있는데 어찌 반항을 하려 하는가? 발라쇼프는 정중하게 최선을 다할 것을 맹세했죠. 나폴레옹은 발라쇼프에게 자신의 분노를 표현했습니다. 나폴레옹은 알렉산드로에게 본때를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부하들도 어느 때보다 들떠 있었죠. 한 대위는 이렇게 떠벌리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달을 정복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전진할 것이다라고 말이죠. 나폴레옹에게 빌뉴스는 사소한 전리품 정도였죠. 나폴레옹은 알렉산드로를 뒤쫓는 동안 빌뉴스를 안전하게 지켜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나폴레옹은 먼저 빌뉴스의 임시정부를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로를 찾아 떠나기 전에 빌뉴스 곳곳에 참호를 파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신이 빌뉴스를 비우는 동안 러시아 군대가 습격해올지도 모른다는 판단하에 대비하기로 한 거죠. 그런데 바로 이 참호가 오늘날 우리가 발견한 거대 무덤이 된 것입니다. 나폴레옹의 군대는 도망친 러시아 군대를 찾아 먼 길을 출발했습니다. 러시아의 깊숙한 곳까지 숨어들기 전에 알렉산드로를 잡는 게 나폴레옹의 작전이었죠. 보시는 것처럼 등뼈를 여러 개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골절된 흔적이 보여요. 압박에 의한 골절이죠. 리만타스 박사는 이 사실을 바탕으로 프랑스군의 걸음걸이에 대해 분석했습니다. 행진할 때 충분히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피로 때문에 큰 뼈가 부러져 버리는 현상이죠. 법의학적인 분석을 토대로 살펴볼 때 프랑스군은 엄청난 속도로 행군을 했습니다. 이들은 30kg에 육박하는 짐을 진 채 하루에 40km를 걸었죠. 그 외에도 과학자들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유골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연구 중에 위턱과 아래턱을 결합시켰고 그 결과 아주 특이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치아와 치아 사이에 구멍이 보이시죠? 수많은 유골들의 치아에서 비슷한 종류의 구멍이 발견됐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의미를 몰랐죠. 그런데 리만타스 박사가 그 틈에 무언가를 집어넣었습니다. 군인들은 50분 동안 행군을 하고 10분 동안 쉬었는데 그 10분 동안 계속해서 담배를 피워댄 겁니다.
이들에게 쉬는 시간은 흡연을 위한 시간이었고 시간을 아껴서라도 담배를 폈죠. 담배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행군에 있어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러나 담배도 러시아의 살벌한 날씨를 극복하게 해주진 못했을 거라고 기상 전문가 데이비드 리는 말합니다. 러시아의 기후는 계절에 따라 아주 극단적입니다. 러시아의 광활한 대륙은 난류의 영향권 밖에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겨울에는 극심한 추위가, 여름에는 살인적인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게 러시아 기후의 특징이었죠. 처음엔 피로감을 느낍니다. 탈수 상태에 이르는 거죠. 전쟁 초기에 러시아의 날씨는 매우 덥고 건조했습니다. 군인들은 탈진했죠. 또한 폭풍우가 몰아쳐 거리를 진흙탕으로 만들기도 했는데 그때마다 군인들은 잘 걸을 수도 없었고 수레를 끌기도 힘들었죠. 행군을 계속 강행함에 따라 질병도 늘어났습니다. 수레가 늪에 빠져 꼼짝을 못하게 되자 프랑스 군들은 행군을 하는 지역에서 필요한 물자를 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앞서 나가던 러시아 기병들은 모든 것을 불태워버렸죠. 마을을 불태운 건 나폴레옹의 군대에게 엄청난 타격과 손해를 끼쳤습니다. 불을 지른 건 농부들이 아니었어요. 그런 영웅심에 취해 있는 농부는 없었죠. 마을을 불태운 건 러시아군이었어요. 알렉산드로의 명령에 따라 마을 사람들을 쫓아내고 마을 전체를 불질러 버린 거죠. 나폴레옹의 충성스러운 부하들은 문제를 예감했습니다. 부하들은 행군을 중단하자고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나폴레옹에게는 다른 길이 없었죠. 한마디로 그건 진퇴양난의 위기였습니다. 포기하는 건 곧 패배를 의미했으므로 계속 전진해야만 했죠. 실패를 용납하지 않았던 나폴레옹은 결국 알렉산드로의 군대를 쫓아 3개월 동안 러시아를 횡단해 모스크바를 향했습니다. 첩보에 의하면 알렉산드로가 러시아의 수도에서 수비를 지휘하고 있다고 했죠. 나폴레옹은 러시아를 방문해 본 경험이 있어서 지형을 알고 있었습니다. 유럽에서 모스크바로 가는 길은 지대가 높았죠. 빙하로 인해 생긴 높은 지대인데 전략상 전통적인 침략로였습니다. 히틀러도 2차 대전 때 이 길을 이용했죠. 나폴레옹이 1812년에 러시아를 침략할 때와 같은 길을 말입니다. 1300여 킬로미터에 이르는 대장정은 군인들이 예상한 바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강제 징집된 군인들에게는 더욱더 고통스러운 일이었죠. 탈영이 큰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군인들의 반 이상은 프랑스 이외의 다른 나라에서 징집돼 왔거든요. 이들은 상황이 힘들어지자 도망치기 시작했죠. 탈영하지 않은 군인들도 발진 티푸스와 이질 등의 질병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유골에서 이 질병에 대한 증거를 찾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골은 일부 군인들이 또 다른 엄청난 병을 앓았음을 보여주고 있었죠. 이건 전두골입니다. 이마 쪽에 있는 뼈죠. 자, 여기 보십시오. 바로 이 부분의 뼈입니다. 전두골에 만성적인 염증 자국이 있습니다. 이건 매독을 앓았다는 명백한 증거가 되죠. 얀 카우스카스 박사는 여성들이 군인들과 함께 행군을 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일정 수의 여성들이 군인들과 함께 했었죠. 아마도 빨래나 요리 등을 맡은 여성들이 대다수였을 겁니다. 그 외에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물론 있었습니다. 질병과 탈영으로 인해 군대는 점차 파멸해갔고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1812년 9월 6일) 마침내 나폴레옹이 목적을 이룹니다. 모스크바에서 100여 킬로미터 떨어진 보로디노에서 러시아 군대를 따라잡은 것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나폴레옹의 군대는 러시아군보다 3배가 많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유리한 쪽은 러시아였습니다. 그러나 양쪽 모두 궁지에 몰린 건 마찬가지였죠. 나폴레옹의 군인들은 모두 패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을 위해 3,000km를 걸었으니까요. 러시아군 역시 마찬가지 생각이었습니다. 이들은 프랑스군이 모스크바로 진입하는 것을 막아 조국의 영광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죠. 전투가 시작되기 전에 알렉산드로는 야비한 침략자로부터 조국을 지켜내야 한다며 러시아군에게 호소했습니다. 제군들의 가슴 속에는 담대한 슬라브족의 피가 흐르고 있다. 전사들이여, 우리의 종교를 수호하고 나라를 수호하고 자유를 수호하라. 내가 함께할 것이다.
나폴레옹 군대의 지휘관 말에 따르면 프랑스 군들의 경우는 좀 달랐습니다. 그들이 존경하는 건 오직 자신들의 황제였다. 군대와 군대의 승리를 위해 싸우는 것만이 이 군인들의 목적이었다. 이들은 모두 나폴레옹에게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나폴레옹은 건강이 나쁜 상태였죠. 주치의 말에 따르면 나폴레옹은 심각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바람과 안개에 시달리고 비 때문에 많이 지친 상태였습니다. 한 기록에 따르면 나폴레옹은 자신이 노쇠해지는 것에 대해 불평을 하곤 했다고 합니다. 다리가 붓고 방광에도 문제가 있었죠. 나폴레옹은 그 모든 게 날씨 탓이라며 불평을 했습니다. 나폴레옹은 상태가 나빴어요. 죽을 정도는 아니었지만 심각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전투에 나설 의지가 생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새벽녘 25만 명의 군인들이 전투를 시작했습니다. 전투는 격렬했습니다. 1초마다 평균 3개의 대포를 쏘아 올렸고 1분에 430여 개의 총알이 날아다녔죠. 10시간에 걸친 피해 전투였습니다. 러시아 군들은 위기를 맞게 됩니다. 나폴레옹은 그들을 패배시킬 수도 있었지만 그러자면 자신의 개인 부대까지도 위험에 처할 지경이었죠. 언제나 적에게 당당하게 맞서던 나폴레옹. 그는 생애 최초로 한 발 물러서기로 합니다. 나폴레옹은 거기서 물러섭니다. 다음 날 또 다른 전투에 대비하기 위해서였죠. 젊은 시절의 나폴레옹이었다면 그렇게 하진 않았을 거라는 걸 자신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보로디노 전투는 역사상 가장 잔혹한 전투였습니다. 한 하루 만에 7만 4천 명이 죽었죠. 그것은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서의 사망자 수보다도 3배가 넘는 숫자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땠을까요? 나폴레옹은 결국 모스크바의 성문에 다다릅니다. 전통에 따르면 나폴레옹은 그곳에서 열쇠를 건네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어땠을까요? 나폴레옹은 열쇠를 받지 못했고 심한 굴욕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도시로 들어갔고 그러나 그들을 맞아준 건 텅 빈 도시뿐이었죠. 같은 날 밤, 즉 1812년 9월 15일 나폴레옹은 또 하나의 놀라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모스크바 전체가 불길에 휩싸여 있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그 불을 지른 사람들이 다름 아닌 알렉산드로의 명령을 받은 러시아인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더욱더 놀라고 맙니다. 나폴레옹은 분노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몰살의 전쟁이야. 자신의 도시를 스스로 불태우다니 악령의 시인 게 분명해. 화재는 모스크바의 5분의 4를 불태웠고 창고에 있던 식량도 모두 불타버렸습니다. 나폴레옹은 상트페테르스부르크에 있는 알렉산드로에게 평화협정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5주 동안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나폴레옹은 그 어떤 응답도 받을 수가 없었죠. 러시아의 날씨는 나폴레옹이 설득할 수도 쳐부술 수도 없는 적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나폴레옹에게 위기가 다가왔죠. 허풍 센 나폴레옹의 부하들은 프랑스의 군인에게 후퇴란 없다라는 말을 떠벌리곤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1812년 10월 19일 나폴레옹은 퇴각을 결정합니다. 자존심이 꽤 상했겠죠. 저 표정 보세요. 나폴레옹의 군대는 러시아를 떠났습니다. 한 군인은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죠. 그때까지 행운의 여신은 언제나 나폴레옹의 편이었다. 나폴레옹은 패배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다. 나폴레옹은 몇 달에 걸쳐 알렉산드로의 군대를 추격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상황이 역전됐죠. 내쫓기는 쪽은 오히려 나폴레옹이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나폴레옹을 무자비하게 패배시킨 적은 다름 아닌 러시아의 겨울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의 군대는 서둘러 러시아를 빠져나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탐욕과 욕심은 이들의 걸음을 늦추는 결과를 낳았죠.
거대 무덤의 발굴 작업에 참여한 리만타스 박사는 모스크바를 빠져나오던 군인들의 탐욕이 어떤 참혹한 결과를 낳았는지 우리에게 설명해 줬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바로 척추 부위입니다. 그런데 압박에 의해 골절된 흔적이 여기 보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무거운 짐을 나르다가 그렇게 된 거죠. 이들은 여러 가지 물건들을 챙겼지만 빌류스로 돌아가는 기간 동안 필요하게 될 음식 같은 건 전혀 챙기지 않았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군인들은 배고픔과 피로에 지쳐갔습니다. 프랑스 군들이 지치고 사기를 잃어가는 동안 러시아 기병들은 굶주린 늑대처럼 이들을 뒤쫓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기병들은 나폴레옹의 호위병을 습격했습니다. 나폴레옹은 순식간에 위기에 처하게 되죠. 나폴레옹의 부하였으며 그 공격에서 살아남은 필립 장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비하고 멍청한 러시아 기병들이 사기를 도둑에 고함을 지르며 습격을 했습니다. 그 소리 덕분에 나폴레옹은 탈출을 했죠. 그날 밤 나폴레옹은 절대 산채로 잡히지 않기 위해 극단의 대비를 하기로 합니다. 나폴레옹은 주치의를 시켜 효과가 좋은 독약을 준비하게 하죠. 전문가들은 이 약이 벨라도나라는 식물이 들어간 아편이라고도 합니다. 나폴레옹은 그 약을 몸에 지니기로 합니다. 원하는 순간에 죽음을 막기 위해서죠. 나폴레옹이 지니고 있는 독약처럼 러시아의 날씨 역시 치명적인 날씨였습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 추위냐고요? 남극을 제외한다면 가장 추운 날씨입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더 끔찍한 건 그의 겨울은 빨리 찾아왔다는 거죠. 겨울에 러시아 지역에는 시베리아 고기압권이 형성됩니다. 고기압 영향권에서는 대기가 아래로 흐르고 밖으로 흘러나가죠. 따라서 모스크바 주위의 기온은 유럽 대륙보다 훨씬 더 낮고 극심한 추위가 오랫동안 계속됩니다. 나폴레옹은 추위라는 무시무시한 적 앞에서도 패배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한 부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폴레옹 황제는 기적이라도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날씨가 바뀌고 우리를 지치게 하던 모든 상황들이 해결되는 기적 말입니다. 가엾게도 나폴레옹은 착각에 사로잡혀 있었고 우리들은 서서히 쓰러져갔죠. 위험 넘치는 대부대를 자랑하던 프랑스군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혼란과 무질서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죠. 군인들 간의 결속력은 사라졌고 이기주의만이 팽배했습니다. 그것이 이들을 더욱더 위협했죠. 희망을 잃은 군인들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목격자의 증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백 명의 군인들이 더 이상 괴로움을 견딜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자살을 했습니다. 우린 매일 숲속에서 나는 권총 소리를 들었습니다. 총소리를 듣고 정찰을 나갔다 돌아온 군인들의 대답은 한결같았죠. 아군이 자살을 시도했다는 겁니다. 기온은 영하 30도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체온증이 이들을 괴롭혔죠. 군인들은 심한 오한을 느끼며 행군을 계속했습니다. 팔과 다리 쪽에 혈액순환이 되지 않았죠. 저체온증의 마지막 증상은 정신착란 증세가 나타나는 겁니다. 군인들은 따뜻한 기운이 느껴진다고 착각하며 눈 위에 누웠고 죽음을 맞았습니다. 정신이 나간 군인들은 술에 취한 것처럼 비틀거렸습니다. 이들은 대열에서 이탈했고 갑자기 웃거나 이상한 행동을 하다가 결국 쓰러져 죽음을 맞기도 했습니다. 많은 군인들이 지중해 연안 출신이었습니다. 이들은 생물학적으로 전혀 추위에 단련되지 않은 몸이었죠. 모스크바를 떠난 지 한 달 만에 군인들의 반 이상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폴레옹의 오른팔이었던 콜링거 장군은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끔찍한 전쟁터는 본 적이 없다고 말이죠. 기병대는 자신의 말을 식량으로 쓰기 위해 죽여야 했습니다. 장교들마저도 걸어서 행군을 해야 했죠.
1812년 11월 9일 군인들에 대한 지지를 표현하기 위해 나폴레옹은 마차에서 내려 함께 행군을 합니다. 그러나 한 군인에 따르면 그의 행동은 오히려 예상 밖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우리의 황제가 한 손에 지팡이를 쥔 채 걷는 모습을 보자니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우리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황제였습니다. 몇 주 동안 군인들의 희망은 단지 쉴 곳이 있고 먹을 것이 있는 빌리우스에 도착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빌리우스의 성문에 나간 역사학자 폴 브리튼이 당시 상황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군인들은 추위에 떨었고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최악의 공포 상황을 경험하고 있었죠. 지치고 절망에 빠진 군인들에게는 단 한 가지 소망밖에 없었습니다. 고통스러운 행군을 끝내고 빌리우스에 도착해 안전하게 쉬는 것만이 군인들의 유일한 희망이자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빌리우스에 거의 도달했을 때 기온은 최하로 떨어졌습니다. 기온이 너무 낮아서 하늘을 날던 새조차도 언체로 추락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숨을 쉬면 대기 중에 그 입김이 수정처럼 얼어서 안개를 만들 정도였죠. 한마디로 살인적인 추위였습니다. 이런 증언도 있습니다. 행군을 하던 길에 58구의 시체가 널려 있었습니다. 한 달 보름에 걸친 기나긴 행군 끝에 마침내 나폴레옹의 군대는 눈앞에 빌리우스를 두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피신처에 도달한 거죠. 빌리우스를 떠나던 당시 50만 명에 달하던 군인의 숫자 중 2만여 명만이 빌리우스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군인들은 여전히 나폴레옹이 자신을 구원할 거라는 희망을 갖고 있었죠. 하지만 그것은 헛된 희망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은 비겁하진 않았으나 자신만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나폴레옹은 러시아에서의 재난 앞에서 이런 말을 하며 파리로 떠났습니다. 프랑스는 여자와 같다. 너무 오래 비워둬서는 안 된다. 나폴레옹은 파리로 떠났어요. 파리까지 가는 데는 8일이 걸렸는데 그건 정말 빠른 속도였습니다. 나폴레옹은 소문이 나기 전에 파리에 도착해야 했죠. 곧 나폴레옹이 벌인 부하들이 그 소문을 듣게 됩니다. 나폴레옹의 부재가 군인들에게 끼친 영향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들 동의하는 부분이 한 가지 있죠. 그것은 이 군인들이 상관을 비난하고 날씨를 탓하고 러시아군을 욕하면서도 나폴레옹을 비난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프랑스의 장교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나폴레옹과 함께 있을 때 우린 황제와 함께 있다는 생각에 자신감이 넘쳤다. 그러나 그가 사라지자 모든 희망도 함께 사라져버렸다. 1300km에 달하는 죽음의 행군을 계속하며 군인들의 유일한 희망은 빌리우스였습니다. 그러나 나폴레옹에게 버림을 받은 이들은 이곳에서 마지막 최후를 맞게 됩니다. 빌리우스의 성문에 다다르자 군인들은 드디어 목숨을 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폴 브리튼이 오늘날의 성문 앞에 서서 당시 상황을 설명합니다. 안으로 들어가려는 사람들로 인해 한꺼번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문 앞으로 몰렸습니다. 몇십 명, 몇백 명, 몇천 명의 군인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죠. 성문 앞에는 상상하기 힘든 숫자의 사람들이 있었고 그 광경은 정말로 참혹했습니다. 성문 앞에서 쓰러지던 나폴레옹 군대의 병사 빅토르는 거의 죽어가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 빅토르는 자신이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죠. 군인들은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지옥 같던 행군을 끝내고 빌리우스에 도달한 이들은 마치 낙원에 온 기분이었죠. 한 군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가게는 번쩍번쩍 빛나고 있었고 잘 차려입은 사람들도 많았으며 무엇보다 식당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비극적이게도 혹독한 추위와 전쟁을 이겨낸 군인들이 식사 중에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허겁지겁 음식을 먹고 술을 마셔대다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몇 주 동안 심하게 굶은 탓이죠. 한편 고고학자들은 무덤에서 금화를 발견했습니다. 당시를 설명하는 또 하나의 단서였죠. 군인들 중에는 꽤 부자인 경우도 있었지만 돈으로도 목숨을 구할 수는 없었습니다. 보세요. 음식의 양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무게를 달아 음식과 금이 교환되기도 했죠. 그렇다면 군인들의 배고픔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배고픔은 이미 이성을 잃을 정도로 극에 달했습니다. 굶주림에 지친 한 군인은 의학 표본을 보관하고 있는 대학 교수의 연구실에 몰래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유리병에 들어있던 인간의 장기를 꺼내 먹었죠. 한편 과학자들은 굶주림 외에 다른 이유로 사망한 군인들도 많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행군 중에 유행했던 질병이 바로 그것이었죠. 얀 카우스카스 박사와 발굴팀은 이들을 죽인 원인을 밝히기 위해 한 군인의 옷 조각을 관찰했습니다. 이 천 조각은 군인의 양말에서 나온 조각입니다. 우리는 발견된 옷 조각들을 최대한 그대로 보존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옷과 각종 천조각을 현미경으로 관찰했죠. 그리고 이가 있었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아마 그것이 발진 티푸스가 유행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됐을 거라고 짐작하고 있습니다. 목격자의 말에 따르면 발진 티푸스와 이질 환자로 병원이 넘쳐났죠. 병원 시설이 부족하자 수도원까지도 시신을 보관하는 장소로 변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절망이 들이온 곳에서도 영웅이 있었죠. 그 영웅 중 한 명이 바로 나폴레옹이 빌뉴스로 가던 도중에 만났던 에듀아르드 대시였습니다. 공포와 혼란만이 가득한 가운데 헌신적으로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의사가 바로 에듀아르드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에듀아르드 자신도 발진 티푸스로 죽어가고 있었죠. 시신을 매장하는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새로운 시신이 생겨났습니다. 시체는 도초에 쌓였죠. 거리에 널린 시체 때문에 걷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오랜 전쟁과 행군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군인들은 프랑스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빌뉴스에서 불행하게 죽어간 사람들은 또 다른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죽음의 도시에 갇히게 된 거죠. 알렉산드로의 군대가 마침내 빌뉴스에 왔을 때 남아있는 프랑스군은 없었습니다. 시체만이 가득한 도시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또 다른 비극을 행해야 했죠. 러시아군과 함께 그곳에 갔던 영국 정찰대는 죽은 시신들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목격하고 큰 충격을 받습니다. 부서진 창틀과 벽에는 온통 시신의 팔다리, 몸통 등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이 추위를 막기 위해서 구멍을 시체로 메운 거죠. 러시아군이 빌뉴스에 도착했을 때 이들은 병들고 부상당한 러시아군들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과 수도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군들은 프랑스군의 시체들을 그냥 창문 밖으로 던져버렸죠. 리만타스 박사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당시 상황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시체들이 서로 쌓이고 쌓여서
그 더미가 한꺼번에 통나무처럼 이동됐을 겁니다. 그런데 러시아군이 프랑스군의 시신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러시아군은 프랑스군이 몇 달 전에 파놓은 참호 속으로 프랑스군의 시신을 집어던진 거죠. 게다가 심한 경우에는 시신의 몸이 온전하게 남아있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리만타스 박사는 죽은 시신의 뼈가 잘려나간 것을 그 상황을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가장 유력한 가설은 사람들이 죽은 시신에게서 귀중한 물건을 훔치려고 했다는 겁니다. 아마 신발이 될 수도 있고 다른 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시신은 이미 얼어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신발 등을 시신의 몸에서 떼내려면 칼이나 무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거대한 얼음 무덤에서 멀리 떨어진 파리에는 자신을 위해 목숨을 바친 군사들을 잔인하게 배신한 나폴레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폴레옹은 신기하게도 단 한 명의 희생자에 대해서만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나폴레옹은 사망자 명단에서 에듀아르드 데시의 이름을 알아보게 됩니다. 에듀아르드와 아들을 기억하고 있던 나폴레옹은 빌류스로 사람을 보내 그 소년을 프랑스로 데려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장학금을 주고 교육을 시켜주고자 했죠. 나폴레옹에게 러시아 전쟁은 잔인한 교훈을 남겨주었습니다. 나폴레옹은 그 전쟁에서 두 가지 교훈을 얻었다고 기록했습니다. 나는 두 가지 실수를 저질렀다. 하나는 모스크바로 간 것이고 또 하나는 그곳에서 너무 오래 머문 것이다. 영웅과 바보는 단 한 발자국 차이로 결정된다. 11월 6일까지 나는 유럽의 주인이자 황제였다. 그러나 더 이상은 아니다. 나폴레옹이 모스크바를 떠난 지 2년이 채 되지 않았을 때 알렉산드로는 군대를 이끌고 파리로 가서 나폴레옹을 퇴위시킵니다. 나폴레옹은 러시아에 있을 때부터 몸에 지니고 있던 독약을 삼켰지만 그가 잃은 건 권력뿐 목숨은 아니었습니다. 워털루 전투에서 참담하게 패배했을 때 나폴레옹은 러시아의 황무지에서 자신의 운명을 짐작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나폴레옹은 러시안 전투에서 워털루 전투 때보다 10배 이상의 군인들을 잃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퇴각을 할 때 나폴레옹의 위력과 그의 거대한 군대는 이미 역사 속으로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죠. 그로부터 9년 만에 나폴레옹은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빌리우스에서 죽은 수천 명의 군인들은 거대 무덤에 묻힌 채 벌레들의 먹이가 됐습니다. 그러나 나폴레옹은 영원히 파리에 머물게 됐죠. 나폴레옹은 이제 세계적으로 거대한 무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한편 나폴레옹의 적이었던 알렉산드로의 죽음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들이 있습니다. 1926년 알렉산드로의 무덤을 열었을 때 관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지금까지 의문으로 남아있다는군요. 나폴레옹을 위해 죽은 군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들은 죽음을 맞이한 지 200년에 가까운 세월이 흐른 다음에야 비로소 편하게 묻힐 수 있게 됐습니다. 이들은 세계대전에서 전사한 군인들과 함께 군사묘지에서 잠들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나폴레옹의 사라진 군인들 중 3천여 구의 시체가 발견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라진 군인들의 전부는 아닙니다. 러시아인들의 계산이 맞다면 아직도 3만 4천여 구의 시신이 빌뉴스 어딘가에 소리 없이 묻혀 있을 것입니다.